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은 53살 남성이 퇴직금 통장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뭘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요. 그 남성은 25년간 한 회사에 다닌 사람이었어요. 대리에서 시작해 과장, 차장, 부장까지 올라왔고 후배들에게 업무를 직접 가르쳐줬고 회식 자리에선 항상 맨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재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이력서를 보낸 곳만 100군데가 넘었고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최근 공식 통계를 보면 한국의 고령층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평균 52.9세에 떠나고 있고 그만두는 이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같은 비자발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같은 이유도 함께 작용해요. 어떤 이유든 문제의 핵심은 많은 중장년이 생애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퇴직이라는 단어는 마치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들리지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이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다수 분석을 종합하면 중장년 퇴직자가 이전과 비슷한 임금과 직무 조건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드문 편이에요. 들어간다 해도 조건이 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40대, 50대가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이 52.9세예요.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기를 원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평균 52.9세의 생애주된 일자리를 떠나는데 장래 근로 희망 연령은 73.4세입니다. 이 20년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게 지금 한국 노동시장이 마주한 가장 냉혹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더 불편한 현실은 이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구직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공고의 연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면접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이력서에서 입사 연도만 봐도 나이가 계산되기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 이미 배제되는 거예요. 증명하기 어렵고 소송을 걸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조용한 차별이에요. 한 가지 더 심각한 점은 재취업에 실패할수록 다음 재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력서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쉬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실제로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 때문에 취업이 안 된 건데 그 공백 기간 자체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퇴직 후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과정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중장년 구직자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알아야 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업 인사 담당자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대 구직자의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경력은 화려하고 경험도 풍부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계산이 시작돼요. 연봉 기대치는 신입 2~3명 수준일 가능성이 높고 회사에서 쓰는 새로운 디지털 협업 툴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존 팀장들과 위계적으로 어색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당수 기업이 실제로 이런 계산을 하고 채용 단계에서 걸러낸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의 뿌리에는 한국 특유의 연공서열 임금 체계가 있어요. 연공서열이라는 건 오래 다닐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처음에는 직원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꾸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20년 경력의 50대 직원이 5년 경력의 30대보다 인건비가 2배, 3배가 되는데 그 차이만큼 생산성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조직을 효율화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대는 타깃이 고임금, 중장년층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는 건축주가 있어요. 이 건물에는 20년 넘게 임차한 세입자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건축주는 새 입주자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새 단장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산이 되죠. 기업이 중장년 직원을 바라보는 구조적 논리가 이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물론 사람과 부동산을 같은 선상에 두면 안 되지만 기업이 인건비를 보는 냉정한 시각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제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권고를 받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버텨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버티는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미묘한 신호들이 오기 시작해요. 핵심 프로젝트에서 빠지거나 중요한 회의에 불리지 않거나 새로운 업무 배정이 눈에 띄게 줄거나 후배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들이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아시잖아요. 그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조직 안에서 더 고립되고 그 고립이 정신적으로 소진을 만들고 결국 더 불리한 조건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2019년 미래에셋은퇴 연구소가 50, 6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5.8%가 회사 사정이나 건강 악화 같은 비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이들 중 41.2%는 재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났다고 응답했고 50대의 경우 평균 52.2세에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후가 문제예요. 퇴직 직후에는 대부분 잠깐 쉬겠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쉬지 못했으니 두세 달은 충전하자 싶은 거죠. 여행도 다니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처음 한두 달은 오히려 홀가분하기도 해요.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도 되는 그 감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기분은 석 달을 넘기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냉장고 앞에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이달에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력서를 써야 하는데 오랫동안 써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보고 싶지만 뭔가 부탁하는 것 같아서 선뜻 손이 안 가요. 6개월쯤 지나면 또 다른 감각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감각이에요. 출근하던 몸에 각인된 리듬이 아직 남아있어서 직함이 사라지면 내가 누구인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부장, 팀장, 수석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내 정체성이 그 이름이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알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지다가 나중엔 추락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이요. 그러면서 이력서를 내기 시작하는데 연락이 잘 안 와요. 연락이 와도 면접장에 가보면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돼요. 상대방이 나이를 재고 있다는 느낌, 전 직장 연봉을 슬쩍 묻는 분위기, 짧게 끝나는 면접. 실제로 이 시기에 거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빠르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20번, 30번이 반복되면 어딘가 나한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위험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데 자책으로 방향이 틀어지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내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배우자의 눈치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전과 다른 감각이 오고 스스로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견디면서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전 경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25년을 제조업 물류 관리로 보낸 사람이 마트 시설 관리직으로 가거나 평생 영업 업무를 했는데 경비 업무로 이동하는 시기죠. 그리고 그렇게 재취업을 해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게 들어간 뒤에도 근로 조건이 이전보다 나빠지거나 고용 형태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일자리 찾다가 들어가고 얼마 뒤 다시 나오고 또 찾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조사에서 재취업자 중 2번 이상 자리를 옮긴 사람이 절반을 넘고 3번 이상 옮긴 사람도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어요. 연구자들이 이 현상에 붙인 이름이 잡노마드, 직업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는 말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유목민은 정착지가 없어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동이에요. 지금 한국의 50대 퇴직자 상당수가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취업이 이렇게 어렵다면 창업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예요. 이 나이에 들어줄 데가 없으니 내가 직접 차리자는 거죠. 퇴직금을 들고 음식점, 편의점, 카페 같은 곳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세청 통계가 이 선택에 아주 냉정한 숫자를 내놓고 있어요. 생활밀착형 자영업, 그러니까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처럼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업종들의 5년 생존율이 40%예요. 100곳이 문을 열면 5년 뒤에 영업을 이어가는 곳이 40곳뿐이라는 얘기죠. 3년 생존율은 52%, 창업 후 1년 안에 폐업하는 곳도 22%에 달해요. 2023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98만 6천 명대였고 2024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2023년 기준 50대 폐업자 수도 23만 6천 명에 달했고요. 그리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을 웃도는 수준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40년 동안 회계 업무만 해온 사람이 퇴직 후 삼겹살 가게를 열었다고 상상해봐요. 고기를 맛있게 굽는 법은 배울 수 있어요. 인테리어도 돈을 주면 돼요. 그런데 내 가게 앞 반경 500m 안에 이미 10년, 15년 된 삼겹살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은 단골이 있고 주변 상권을 읽는 눈이 있고 재료 원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직원이 갑자기 못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아요. 처음 창업한 사람이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도 그 경험의 차이를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엔 마진이 안 나와도 버텨봐야지 싶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버티는데 매출은 기대만큼 안 오르고 비용은 그대로 나가요. 최저임금은 오르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재료값도 올랐어요. 그렇게 버티다 결국 더 이상 안 되는 시점이 오고 그때 남은 건 퇴직금으로 낸 권리금 그리고 버티면서 쌓인 대출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이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50대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 충격이 자녀 세대에게도 전달돼요.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걱정되고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가 어려워지고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생겨요. 한 세대의 경제적 추락이 다음 세대의 시작에도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예요. 자영업에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단기 일자리 시장이에요. 경비, 주차관리, 물류센터 작업, 청소 업무 같은 곳들이죠. 나이나 경력을 크게 따지지 않아서 진입이 되지만 수입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없어요. 계약이 끝나면 다시 시장으로 나와야 해요. 그 과정에서 몸도 빠르게 소모돼요. 50대 초중반에 물류센터에서 새벽 5시부터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나 무릎 부상으로 그 일도 그만두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지식노동을 20년 넘게 해온 몸이 갑작스럽게 육체노동 강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를 버텨낼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이 단계까지 오면 20년, 25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노동시장에서 사실상 쓸모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엄청난 좌절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자원의 낭비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처음 퇴직했을 때 가지고 있던 선택지들이 하나씩 닫혀가는 느낌이 든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그 감각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부나 전문가들이 50대 퇴직자에게 제시하는 해법이 대부분 직업훈련과 자격증으로 집중돼 있어요. 새로운 걸 배워라, 자격증을 따라, 새 분야에 도전해라 라는 식이죠. 그런데
실제 재취업 경로를 보면 공공취업활성위관을 통한 재취업과 지인 소개를 통한 재취업이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자격증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을 동시에 두드려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퇴직 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건 혼자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냐면 나만 이런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가 보여주는 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같은 중장년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50대 재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개인 혼자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있어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경험을 특정 회사 안에서만 작동하는 형태로 가두지 않는 거예요. 20년간 인사 업무를 해온 사람이 퇴직하면 그 경험은 그 회사의 인사 시스템 안에서만 유효한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경험을 어딘가에서 강의로 팔 수 있는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문 역할로 연결할 수 있는지, 프리랜서 형태로 쓸 수 있는지를 미리 탐색해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는 퇴직 이후에 크게 벌어져요. 중요한 건 퇴직 이후에 처음 시작하면 늦다는 거예요. 재직 중에 아주 작은 규모로라도 실험해봐야 해요. 주말에 강의 한 번을 해보거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서 자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생기거든요.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들고 창업하기 전에 그 업종에 먼저 직접 들어가 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요. 특히 음식업이나 카페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요리를 좋아하고 카페를 즐겨 다닌다는 이유로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와 창업자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좋아하는 것과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넓거든요. 이 과정 없이 퇴직 직후 충동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앞서 말씀드린 폐업 통계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50대에 직장을 잃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재취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현실은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연공서열 임금 구조, 고령자 채용을 꺼리는 기업 문화, 자영업 시장의 과포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특정 개인이 조심하거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의 톱니바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톱니바퀴의 방향을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 오해하면 자책만 쌓이고 다음 발걸음이 나오지 않아요. 반면 이것이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적어도 불필요한 자괴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실질적인 대응에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향을 잡아낸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만 이런 줄 알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요. 자책에서 분석으로, 분석에서 전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라면 이 현실을 직시하되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그 시작은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나무가 약해서가 아니라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렵고 막막하더라도 그 막막함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구조의 결함에서 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 걸음을 내딛는 힘이 달라지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본인이 이 상황이라서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런 상황이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오셨든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셔도 돼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내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라도요. 제가 꼭 읽겠습니다.